지난 2004년 9월 19일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동양마트 앞 공터에서 당시 6살의 우정선 양이 자전거를 타고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이 우정선 양이 타고 놀고 있었던 자전거는요, 보조바퀴가 달린 두발 자전거로 이 자전거 앞에는, 자전거 앞부분에 노란 바구니가 달려 있었어요. 이 정선 양은 맞벌이 하는 부모님 대신에 큰엄마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에는 주로 큰엄마가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 앞 공터에서 놀곤 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그날 이 공터 옆에는요,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서 막걸리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저씨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술을 먹다가 술병을 따던 한 아저씨의 얼굴에 막걸리가 탁 튄 거예요. 아! 하면서 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정선 양이, 여러분 6살 순수하잖아요. 이 막걸리가 튄 거를 이 정선 양은 눈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눈물. 그래서 이 정선 양은 재빨리 이 큰엄마의 가게로 들어가가지고, 큰엄마, 어떤 아저씨가 지금 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얼른 닦아줘야 돼요 라면서 휴지를 들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너무 착하고 순수하죠. 당시 이 큰엄마는요, 그때가 한창 바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선이가 잘 놀고 있구나, 잘 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정선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밥 먹으러 애가 와야 되는데 애가 왜 안 오지? 그래서 이 큰엄마분은 애가 어디 갔나? 하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는 이 정선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선 양이 타고 놀고 있었던 자전거까지 모두 다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정처없이 야속한 시간만 흐르고 끝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요, 경찰서에 가서 아이가 없어졌다 라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바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요, 정선이를 찾아 나섰어요. 경찰들은요, 인근 지역 수색과 목격자 탐문 수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인 이 옆에 나주봉 회장님, 이 나 회장님께서도 이 수색에 동참을 했었는데, 이때 이 나 회장님께서는 당시 아이가 실종된 지역은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빈집이 많았는데 그 집들을 경찰들과 함께 일일이 다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수구, 맨홀, 그리고 인근의 산악지역 여러 군데를 다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족과 경찰들은요, 아이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적은 실종 전단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배포하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이 아이 본 것 같아요 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한 목격자분은요, 제가 실종 당일날 오후 한 1시 15분쯤이었나? 광주시 역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랑 이 사진 속에 정선 양이 다정하게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7시간 후인 오후 8시 15분쯤에는 그곳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정선 양으로 추정되는 한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도 나왔어요. 실종 5일째인 9월 23일 저녁 7시쯤에는요,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길가에서도 목격이 됐습니다.
정선양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굉장히 초라한 행색을 하고요. 과자 봉지를 든 채로 서럽게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탐문 수사를 통해서 50대 남성이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선양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당시 50세 박씨였어요. 이 박씨는요, 공터 앞에 슈퍼에서요, 매일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으로 아이와도 과자를 자주 사주면서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는데, 경찰 신원 조회 결과 이 박씨는요, 절도 등 전과 7범인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과도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실종이 됐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뭐 전에 전과가 있다고 해서 아이의 실종이 이 사람이 한 짓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잖아요. 경찰은요, 이 박씨한테 네가 아이를 어떻게 했지? 네가 아이를 유괴했잖아 라면서 유괴 혐의를 추궁을 했지만 박씨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제가 아이랑 친하게 지낸 건 맞는데 저 아이 유괴 안 해. 저 아이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라고 억울해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들은 이 박씨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이 나 회장님도요, 당시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이 박씨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풀어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선양의 실종은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2004년에는 실종 프로그램인 KBS 공개수사 실종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었는데 특별한 단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요. 옆에 세븐데이즈, 여기서도 다뤘지만 크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선양의 부모님께서는요, 실종 당시까지만 해도요, 아이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실종이 점점 장기화가 돼가면서 이 부모님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이 부모님은요, 믿고 싶진 않지만 유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딸을 잃어버릴 당시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낮에는 주유소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셨고요.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께서는 정선양이 실종된 이후에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전단지를 돌리시거나 붙이면서 딸을 찾아 나섰어요. 이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니도 아이를 봤다라는 제보가 있으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헛수고였어요. 이 부모님은요, 답답한 마음에 역술인도 찾아다니고 굿도 버리면서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정선 양의 실종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목격자나 제보가 끊긴 상태에서 계속 제자리 상태인 거예요. 정선양의 실종은 유괴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집 전화번호와 집 주소까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만약 이 정선양을 보호하고 있었다면 아이한테 애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너 집 어디야?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 라고 물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건 없었죠.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 이곳저곳을 다녔다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이 됐을 거고 또 멀리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자전거까지 함께 사라졌다라는 건 누군가가 차량 등을 이용해서
이 자전거까지 모두 유괴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선양을 봤다는 이 목격자들의 말이 맞다면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실종 초기에 이 정선양을 봤다는 목격 지역은요, 크게 3곳이었는데 실종 당일 오후 1시 15분쯤 역동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목격이 됐고요. 다음은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한 음식점 앞에서 저녁 8시 15분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째 되던 9월 23일 저녁 7시쯤에 초월읍 늑현리 길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정선양이 누군가에게 유괴가 됐다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범인이 아이를 납치한 거라면 보통은요, 아이를 도망 못 가게 결박을 하거나 감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범행 패턴인데, 그런데 이 정선양의 경우에는요, 마치 나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거예요. 목격 장소가 음식점 앞, 혹은 길가, 혹은 버스 정류장. 이거는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목격 당시에요, 이 정선양 옆에는 50대 남성이 있었다거나, 혹은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거나, 혹은 30대 남성이 함께 있었다는데, 이 점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목격된 동선도 이상해요. 정선양이 도보, 걸어서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다면 더 많은 목격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목격자 이외에는 또 다른 별다른 제보 전화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목격 지점으로의 이동은 누군가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 음식점 다 누군가의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닐까. 정선양이 유괴가 된 거라면 10중 8구 이동 차량은 범인의 차량이겠죠. 목격담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범인은 왜 이런 범행 행동 패턴을 보인 걸까? 그리고 범인은 왜 이런 범행을 한 걸까요? 범행의 목적은 뭘까? 범인이 금품을 노린 거라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3억 준비하세요.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협박을 하고 금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정선양의 이제 실종 이후에 이 부모님에게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협박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선양의 부모님 경제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품을 노린 유괴 가능성도 좀 낮아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목격 동선 이런 거를 또 추정을 해봤을 때 이 범인이 이 정선양이 이쁘고 귀여워 보이니까 자신의 호적에 올려서 키우려고 아이를 납치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정말 아니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혹시 장기 적출 피해자인 건가?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소아 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 이 성범죄자 등이 성추행 등의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범행 목적을 뚜렷하게 모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나마 이런 가능성들 중에서 차라리 좀 어딘가에 살아서 좀 정상적으로 키워졌으면, 자랐으면 하는 게 그나마 좀 다른 가능성들보다는. 이 사건은요, 광주경찰서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말은요, 원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는요, 아래 02963-1256 이곳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큰 유튜버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이 실종 사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정선 양이 늦더라도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정선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200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이동에 위치해 있는 장산 성불사에서 어린 한 아이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당시 만 2살이었던 모영광이라는 아이였어요. 옆에 얼굴을 잘 봐주세요. 모영광. 2살 나이. 정말 어린 나이죠. 사건은요, 2003년 10월 10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은 영광이의 누나가 다니고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장산 성불사로 가을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영광이가 유난히 누나의 소풍에 따라가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아, 나도 갈래. 누나 따라갈래. 하지만 영광이는 단 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던 데다가 이 영광이 할머니께서는 그날따라 조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셨었대요. 그래서 뭔가 누나의 소풍을 영광이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내기가 꺼림칙했는데, 이 영광이가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누나와 함께 그 문제의 가을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광이는 누나와 함께 어린이집에 가을 소풍을 성불사로 가게 됐고,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3명의 인솔교사가 동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래 아이들보다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장난기도 많았고, 호기심 또한 많았던 이 영광이. 이 영광이는 자꾸 다른 아이들과 이제 대열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맞춰서 오세요. 뭐 아이들 다 뭉쳐서 같이 노세요 하면 이 영광이만 혼자 따로 떨어져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예의주시하고 영광이를 이제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오후에 성불사에서 즐겁게 소풍을 하고, 애들아 이제 유치원으로 돌아가자. 선생님 뒤로 줄 맞춰서 서세요. 이제 줄 맞춰서 유치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광이 어딨지? 이 영광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들은요, 바로 이 영광이를 찾으러 이 성불사 주변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영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 영광이를 찾지 못한 선생님들은요, 오후 2시경 이 영광이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영광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알렸고요. 이 영광이의 부모님께서는 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부모님께서는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성불사 어딘가에서 혼자 놀고 있나 보네 라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봤자 얼마나 멀리 갔겠나,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성불사는요, 영광이의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았고요. 또 영광이는 이 소풍을 가기 전에도 이 성불사라는 곳을 몇 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영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참 비통하다고 해야 할까요? 막 화가 난다 해야 될까요? 이 영광이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하루하루 애가 타는 심정으로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허위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허위 전화 때문에 이 영광이의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영광이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영광이를 봤습니다. 저 어디에서 영광이 본 것 같아요. 라는 거짓 제보 혹은 자신이 영광이를 납치했다면서 돈 얼마를 주면 영광이를 보내줄게요. 라는 가짜 납치범까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영광이와 비슷한 예를 봤습니다. 진짜로 비슷한 예를 봐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가족들이 진짜 막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찾아가면 그때서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었는데. 아니면 진짜 어디 마트에서 봤어요 해서 그 마트 위치를 받아서 딱 가면 그 마트가 없어. 그 봤다는 마트라는 데가 없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짓 제보들. 그런 거에 이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타들어가는 거죠.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아동 실종 사건 때 또 그의 부모님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장난 전화들이에요. 장난 전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 모영강 군의 실종 사건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 영광군의 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요. 당시 영광이의 동생을 임신 중이었던 이 어머니께서도 끝내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JTBC 신화 방송에 출연하셨던 이 영광이의 외할머니께서는요. 당시 집으로 계속해서 걸려왔었던 이 허위 전화들, 이 전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허위 전화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실종 사건 이런 걸 다루면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악마들이 정말 모영광군의 실종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말 실종 피해자들, 가족들한테 이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면 다 자기한테 되돌아옵니다. 2배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이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요. 이 영광이가 성불사에서 실종되고 불과 이틀 후에 옆 동네 동래구에서 영광이와 똑 닮은 아이가 울면서 지나가는 걸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바로 경찰들한테 지금 동래구에서 우리 아들로 보이는 어린애가 울면서 지나갔었대요. 혹시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제발 그곳으로 순찰차라도 보내가지고 이제 순찰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찰차 좀 보내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 동래구요? 거기 우리 관할 아닌데? 우리 관할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로 순찰차를 보내요? 동래구 관할 경찰서 가셔가지고 얘기하세요. 라면서 또 한 번 이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이 아동 임시보호소와 그리고 경찰 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전혀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동 임시보호소, 경찰, 정보 공유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도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한국의 시스템 굉장히 후졌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만 더 속절없이 흘러서 어느새 이 영광이가 실종된 지도 14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7년 11월 경상남도에 있는 한 아동 보호시설을 방문했었던 이 모영광군의 어머니께서는요, 그곳에서 영광이와 정말 똑 닮은 남자아이를 한 명 보셨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영광이와 같은 2001년생이었고요. 체격도 굉장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눈만 이 영광이보다 조금 더 작았다라는 것 외에는 정말 전체적으로 이 영광이와 똑같이 생겼었대요. 그 남자아이가. 이에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같은데? 우리 영광이 같아요. 라는 생각에 바로 급하게 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 언제 온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랑 너무 똑같은데? 그 남자아이는요, 미혼모인 엄마와 단둘이 지냈는데 이제 엄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노숙자와 다름없이 살다가 아동보호시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였다고 해요. 순간 어머니는요, 이 아이가 14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들 영광이고, 혹 그때 성불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정신 이상자가 이 귀여워 보이는 영광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했고 그 후에 이제 아동보호시설로 오게 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머니께서 드셨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보호시설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 영광이랑 너무 비슷하거든. 너무.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동보호시설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아이의 유전자 대조 검사를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영광이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나와 친자 검사를 해보자. 그런데 유전자 대조 검사 자체를 하지도 못했어요. 했는데 유전자가 아니게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놈의 법. 현행법상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힌 보호자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그 내용에 보호자가 나오는데 그 보호자. 현행법상 연고자 의무를 맡은 보호시설의 장이 동의를 하더라도 보호자로 분류되는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연고자는 보호시설 책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숨진 보호자, 그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NA 대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요? 이 때문에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2003년 영광이를 잃어버린 후로 실종 아동 지킴 연대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실종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인권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의 경우에는 유전자 DNA 검사 허용 범위가 넓혀져야 돼요 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 내가 이걸 겪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내가 내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법 때문에 막혔거든. 무연고자만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 짓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납치해 키우다가 자신의 호적에 한번 올려버린다면 친부모는 아이를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군의 어머니 말씀처럼 유전자 대조 검사에 대한 예외 조항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 영광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영광이를 데려간 그 누군가가 영광이의 나이에 맞게 새로 출생신고를 해서 자신의 호적에 올려 다른 이름으로 키우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이가 살아있다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옆에는 영광군이 좀 더 컸을 때의 모습을 이제 컴퓨터로 복원을 좀 해본 겁니다. 이때 또 어머니께서는 국내 초등학생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영광이의 어릴 적 사진을 비교해서 우리 아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놈의 법. 이 법이 또 가로막았습니다. 가족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내 아이, 내 가족을 찾으려고 해도 그놈의 법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는요 2001년생인데 지금 벌써 2019년이 됐습니다. 현재 영광이는 만 18세, 2년 후면 만 20세가 되고 징병 대상이 되죠. 만 19세부터는 누구나 병무청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는 국방부에 남자 아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신병훈련소에 실종 아동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5년 동안이나 요청을 해왔었다고 해요. 아니, 신병훈련소에 실종 아동에 대한 이런 전단지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5년 동안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답변만 듣고 있다고 해요. 답답한 상황이죠. 현재 이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영광이가 살아있다면 이제 곧 군대를 갈 나이, 아니면 군대에 가 있거나, 일단 실종 당시와 현재는 16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영광이의 2살, 3살 때의 모습만으로는 찾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장해서 얼굴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죠. 그 신체적인 특징들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모 영광군은요 혈액형은 A형에 머리숱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짙은 일자형 눈썹에, 그리고 성기에는 붉은 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실종 아동 가족에 대해 심리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종자 수색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럴 일이 더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실종이 되면 즉시 등록 지문 및 관련 데이터를 조회를 해가지고 초동 수사가 이 예전보다는 좀 더 원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아이들이 2살에서 3살 때쯤 되면 옆에 지문 등록을 꼭 해놓는 게 좋다고. 만일을 대비해서 모르는 거니까. 옆에가 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2살에서 3살 아이,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뭐 조카 혹은 내 손녀 혹은 이렇게 가족들 중에 있으신 분들은 지문 등록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 모영광군의 어머니께서는요 앞으로 이 지역별로 거점을 딱 만들어가지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실종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더 좋겠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실종 상황에 대비하고 실종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어른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종 예방 교육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이 어머니께서는요 영광아, 아빠랑 엄마랑 누나는 매일 네 얘기를 해. 네가 돌아오면 마치 쭉 함께 살아왔던 것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맞이할 자신이 있어.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모여서 꼭 한번 다 같이 여행 가자. 그때는 엄마가 네 손 꼭 잡고 꼭 함께 집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실종 아동 수배 전단지에는요 영광이의 어릴 적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몽타주들, 그것도 현재의 모습을 추정하는 몽타주들이에요. 옆에 얼굴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특징들 잘 보고 잘 들어주셔서
혹시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 혹은 02-777-0182 실종 미아찾기 센터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 실종 사건인 노영광군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웃는 모습이 이뻐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샀다는 1995년 6월 8일생 최준원이라는 옆에 귀여운 꼬마 아이. 평화로운 봄날이었던 2000년 4월 4일 오후 12시 30분쯤 집에 온 이 준원 양은요,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만 딱 집에 놓아둔 채로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게요 하고는 집 밖으로 놀러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갔던 이 준원 양은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준원 양은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이때 부모님은요,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딸을 찾아 인근 주변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준원 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준원 양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딸 셋 중에 둘째로 태어났던 이 준원 양은요, 20년 전인 2000년 4월 4일 평범했던 날 오후에 실종이 됐어요. 이른 오후. 지금은 20대 중후반 되시겠죠. 피아노와 미술을 되게 좋아했고 되게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실종된 곳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의 영광아파트 일대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는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실종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전단지 종이와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실종 캠페인을 도시면서 애타게 딸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이 스티커랑 전단지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했거든요. 사건의 그날 12시 반쯤에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자주 놀던 친구의 집으로 준원 양이 놀러를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이 중화요리집이었대요. 중국집. 정말 그 집을 자주 거의 매일 이 준원 양이 놀러 가가지고 맛있는 요리도 얻어먹고 자주 놀다 오곤 했었다는데, 그래서 그날도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바로 그 친구 집, 중국집 가가지고 논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3시경에요. 친구가 자기 집에서 놀다가 잠이 든 거예요. 막 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준원 양이 혼자 멀뚱멀뚱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친구 집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3시 반경에 중국집 친구 집에 딱 나와가지고 평소 활발했었던 성격대로 자기 집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 놀고 있었던 아이가 왜,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사라진 걸까? 전문가들은요, 보호자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망 없이 혼자 나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애를 딱 보고 쟤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쟤 데려가야지 하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보호자가 나타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고 사전에 치밀하게 아이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준비를 했거나 먼 발치에서 아이가 노는 것을 상당한 시간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아이가 납치됐을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을 이 준원이의 곁에 이 준원 양을 지켜보는 낯선 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낮부터 준원 양이 놀고 있었던 그 놀이터에서 혼자 놀이터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약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진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40대 남성과 이 준원양의 실종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준원양이 그네를 타고 있으면요, 바로 옆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남자가 막 소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막 마시면서 애를. 그렇다면 혹시 이때 어떤 꾀임에 이 준원양이 넘어가서 그 의문의 남자를 따라갔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이 준원양을 억지로 데려간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 40대 의문의 남자가 준원양을 데려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목격자만 3명이 나왔습니다. 아, 꼬마아이 데려가는 그 약간 아저씨 내가 봤는데, 그 소주 마시던 아저씨가 데려가던데, 목격자만 3명.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당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이 40대 남자가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바로 목격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면서 이 40대 남성의 몽타주를 옆에처럼 그려보셨습니다. 40대 중반에 콧수염과 턱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고 아랫입술이 두껍고 턱은 주걱턱을 가진 남자였다. 원래 범인은요, 자기가 범행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준원양의 아버지께서요, 이 딸이 사라진 후에 그 놀이터를 정말 많이 가셨대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목격자들이 말했었던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요, 아래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외모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목격자들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본 사람이 저 사람 맞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격자들이 아니요 그때 본 사람 저 사람 아닌데? 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아래 남자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었다고 해요. 그냥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그 놀이터에는요, 마침 깨진 유리병 조각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소주병의 윗부분 이제 유리가 깨진 일부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소주 마실 때 윗부분도 많이 잡고 마시기도 하고 많이 잡게 되죠. 그런데 그 윗부분의 조각이 놀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사건의 그날 이 40대 남자도 벤치에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었다고 하니까 놀이터에 남겨져 있었던 이 소주 조각이 이 40대 남자가 먹었던 소주병 조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소주병 조각에 이 40대 남성의 지문이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경찰들이요, 그 발견됐던 소주병 조각을 그냥 버렸대요. 근데 이걸 본 가족들은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무책임하게 버리냐고. 여기서 범인의 지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경찰에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 유리병 조각을 부모님이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거나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 작은 유리병 조각에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진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들도요, 이 목격자들이 말했었던 40대 남성, 이 남성이 누구였는지 추적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유괴나 납치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괴나 납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많았던 당시 6살 준원양이 새로운 곳을 가보겠다면서 혼자서 막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아무리 영리한 아이여도요, 놀라거나 당황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름이나 외웠던 주소도 기억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취학 아동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준원양과 나이가 똑같은 6살 아이들이 보호시설로 길을 잃고 보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곳에 가거나 뭔가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혹시 준원 양도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을까? 현재 준원 양의 이제 자매 그리고 남매 얼굴을 참고해서 6살이었던 준원 양이 17살 정도가 됐을 때 이 얼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본 얼굴은 바로 옆의 얼굴입니다. 모든 실종자 가족분들이 그렇듯이 내 새끼,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미안함에 하루하루 딸을 찾아다니면서 가족분들은 힘들게 보내고 계세요. 부모님께서는요, 모든 시민들과 정부의 관심만이 이 준원이를 포함한 많은 실종 어린이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쁜 준원 양. 이 준원 양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옆에 사진 한 번만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은요, 최준원 양이고요. 현재 나이는 26살 정도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종일은 2000년 4월 4일 서울의 중랑구 망우동의 영광아파트 근처에서 사라졌고요. 아파트 놀이터 단지에서 놀다 사라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월 4일 놀이터 벤치에서 술을 마셨던 40대 남성도 애타게 함께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옆에 사진 한 번만 다시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혹은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준원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9년 4월 14일 그날이 윤지연 양은요,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소풍처럼 가는 현장학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지연 양은 매우 들뜬 마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 인근의 저수지로 그림을 그리러 향했어요. 현장학습. 그렇게 현장학습이 끝나고 당시 지연 양의 담임 선생님께서 차를 타고 지연 양의 집 앞까지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앞에 내렸던 아이는요,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집으로 향했다는데 현장학습 체험을 마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집을 갔다는 지연 양. 이 지연 양은 집 앞에서 증발하듯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실종된 아이는요, 당시 9살의 오산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윤지연 양입니다. 1999년 4월 14일 오후 1시경에 실종이 됐고요. 오른쪽 눈 밑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해요. 초등학생 때 실종이 됐었던 이 지연 양은 현재 20살이 훌쩍 넘은 성인이 되셨을 건데요.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는 윤지연 양. 정말 바로 집 앞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사건 당일 학교 선생님은요, 차에 다른 아이들까지 태우고 이 지연 양을 먼저 내려주기 위해서 이 지연 양의 집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 양이 선생님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 걸 이 선생님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함께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차에서 내린 지점에서 그리고 지연 양의 집까지의 거리는요, 불과 약 10m.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 모두 봤다는데 왜 이 아이는 몇 발자국만 가면 바로 집인데 그 가까운 집을 놔두고 어디로 방향을 왜 틀었던 걸까? 당시에 이 지연 양이 내렸던 집 주위에는요, 상가와 놀이터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었던 101동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연 양이 사라진 곳이 아파트 단지에서라면 이 아파트 경비실 쪽에 뭔가 단서가 찍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CCTV라든지. 하지만 이때 당시가 1999년도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CCTV 같은 것도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별한 목격자도 없었어요. 정말 평일 오후 1, 2시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단서가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가정 불화도 없었고 문제아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지연 양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유괴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힘없는 지연 양을 납치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간 걸까요? 경찰들은요, 정상적인 가정이고 이 아이가 실종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다면 납치에 의한 실종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연 양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이름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기억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아이를 대신 키우기 위해서 유괴해서 키우는 중이라면 그거는 1년 내지 2년 정도의 기간일 뿐이었을 거다. 쉽지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알 건 다 아는 나이니까. 만약 그 아이가 이뻐서 데리고 갔지만 키우기 힘들었다면 그 아이를 또다시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들은. 그러니까 좀만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 뭐냐면, 길을 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지연 양을 보고 너무 이뻤던 거예요. 어머, 너 진짜 이쁘다. 어머, 너 내 새끼 해라. 너 아줌마 아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새끼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지연 양을 유괴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 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새끼처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네 엄마야 라고 해도 당신이 왜 내 엄마야? 내 엄마 막 이름 얘기하면서 당신 내 엄마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리고 애가 크니까 막 내 집 갈 거야? 내 집 어디야? 막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괴한 사람은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 버렸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연 양의 실종 시기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운영 중인 아동보호시설은요, 약 50여 곳 정도. 이 50여 곳을 방문과 전화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지연 양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요, 혹시 이 아이가 해외로 입양이 된 건 아닐까라고도 추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이제 경아씨 실종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아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 실종된 아이가 입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식을 찾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혹시 지연 양도 해외로 입양이 보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요. 만약에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에는요, 이 지연 양의 나이보다는 좀 더 적은 나이의 아이들이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신생아나 정말 어린 한두 살 정도나 뭐 지연 양보다는 좀 더 어린 아이들. 하지만 지연 양이 실종될 당시의 나이는 만 9살.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해외로 입양이 됐을 가능성은 좀 작아 보였어요. 이 부모님께서는요, 아이가 혹시 집 앞에 딱 내렸는데 집에 딱 가려고 보니까 물품을 뭐 하나 놔두고 온 거야. 나 크레파스 저수지에다 두고 왔네. 그래서 혼자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저수지로 향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도 추정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 지연 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에서 현장 학습을 했었던 저수지까지의 거리는요, 약 2.5km. 아래가 실종 당일 저수지에서 찍힌 이 지연 양의 사진입니다.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연 양 뒤에 아파트가 보이죠? 이 아파트가 지연 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예요. 지연 양이 그 선생님 차에서 내려가지고 불과 조금만 걸어가면 집이었던 아파트. 그게 이 저수지에서 육안으로도 크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저수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연 양이 가다가 뭐 두고 왔다 해서 되돌아갔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현장 학습을 했었던 이 저수지도요, 부모님께서 물 안까지 다 뒤져보셨어요. 하지만 별다르게 나오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일 경우에 유형을 보게 되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우려고 종종 유괴를 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종된 이 지연 양의 당시 연령대로 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강력 사건에 연루가 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아동 강력 범죄들. 정말로 지연 양도 이런 범죄에 연루돼서 희생이 된 걸까요? 정말 이 추정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지연 양이 평소 다니던 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범인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한적한 당일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이 지연 양을 납치를 했고, 그 이후에 범죄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믿고 싶진 않지만. 실제 경찰들은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저수지 인근의 야산, 그리고 당시 지연 양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 인근의 야산을 전부 다 60명의 인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9살이었던 지연 양은요, 세월이 흘러서 현재 20살이 훌쩍 넘으셨을 거예요. 옆에가 이제 성인이 된 지연 양의 추정 모습입니다. 아직 어떠한 지연 양의 시신이나 이런 게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강력 범죄보다는 어딘가에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희망을 버리면 안 되니까.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있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던 양산 두 여학생 실종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 두 아이도요,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실종이 됐고 굉장히 미스테리함만 가득했던,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마지막 이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를 찾게 되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다뤄가지고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어요. 이 사건도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로는요, 이 사라진 두 아이가 바로 자기가 살았던 집 앞 상가에 이제 서 있다가 어느 차가 이 두 아이 앞에 섰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의문의 남성이 애들아, 아저씨 차에 탈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애들이 그 차에 타는 걸 봤다. 그리고 그 후에 애들이 실종됐다더라. 라고 이 마지막 목격자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건도 집 앞에서 실종이 됐기 때문에 좀 관련이 있는 동일범이라든지 좀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예 다른 두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 윤지연 양의 사건도 크게 단서는 없는 상황이라서 수사의 진전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어떠한 단서가 꼭 나와서 꼭 윤지연 양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진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십시오. 1999년 4월 당시 9살이었던 윤지연 양은요, 학교에서 하교 후에 이제 오후 1시경에 바로 집 앞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검은색 점이 있다고 해요.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다, 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가까운 경찰서로 혹은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지연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4년 5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살고 있었던 당시 3살의 김형철 군이 실종이 됐습니다. 당시 이 김 군의 어머니께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잠시 공장 일을 돌보러 나간 사이에 이 3살이었던 김 군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는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눈치챘고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웃 주민분이 어머, 아까 형철이 저기 시장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걸어가던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을 목격했었다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모르는 한 여성이
이 김영철 군의 손을 꼭 잡고 아들한테 새 옷을 사입히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시 이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했겠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았으니까. 이내 바로 달려가서는 이 어머니,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옷을 사입혀요? 뭐예요 당신? 하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게요. 그러더니 이 여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은 이 어머니는 한숨을 돌리면서 이 아들 김영철 군의 옷 뒤쪽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어둔 채로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오후 교대로 잠시 분주한 사이에 어머니가 다시 이제 아들 잘 있나 싶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아들이 또 없어. 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거예요. 어머, 얘 또 어디 갔어? 놀란 엄마는 다시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디로 간 건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놀란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 김영철 군 실종이 된 거예요. 3살이었는데. 아들을 잃은 이후에 이 부모님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문제겠습니까? 내 새끼가 없어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공장 문을 닫고 전국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전단지도 뿌리고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쥐잡듯이 그렇게 다 뒤졌지만 아들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김영철 군은 무려 하루에 2번이나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졌을 때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여성이 강력한 용의자인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이 여자가 범인이 맞다면 당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있어야 될 곳에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없어졌어. 그 말은 이 여자가 뒤따라왔을 가능성이나 이미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아들이다. 이 엄마가 항상 이곳에 아이를 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범인은 김영철 군을 범행 대상으로 찍어놓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본 건 아니었을까. 당시에 이 김영철 군이 살고 있었던 곳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고요. 주변에는 농가 밭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 아이가 실종될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1980년대였다 보니까 CCTV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김영철 군의 당시 동선 파악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또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범인은 아이의 옷에 연락처가 뻔히 있었음에도 이 부모에게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전화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의 범행 목적이 돈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사라졌을 때 아이한테 낯선 여자가 옷을 사입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아이를 팔아 넘기거나 이런 게 아닌 아이를 가지지 못하거나 아이를 잃은 누군가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어서 양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납치해 간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가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지금까지 아닌 상황이니까 사망했거나 팔아 넘겨지거나 이런 게 아닌
어딘가에서 어찌됐든 양육의 목적으로 살고 있었으면, 차라리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결혼을 하려고 아기를 납치한 사건이나 아기를 잃은 엄마가 자식이 그리워서 납치한 사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사건들을 다룰 거예요. 여튼 이 김영철 군의 실종 또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즉 어딘가에 생존해 있지 않을까. 현재 어머니와 어른이 된 이 김영철 군의 형, 이 큰아들 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는 공장 기계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막 벌렁거린다고, 돈과 아들을 맞바꾸었다라는 그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와서 가슴이 저민다고, 차라리 아들이 이제 눈앞에서 죽었으면 내가 눈이라도 편히 감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만 같아서 포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경찰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후에 48시간이 지나면 단기 실종 아동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를 찾을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고 해요. 단서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부모와 실종 아동의 유전자를 확보해 두었다가 가족을 발견하는 행운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마땅히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고.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요,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아동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해 있거나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셨다가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드림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영철 군은 3살이었던 실종 당시 긴 얼굴형에 이마 중간에 흉터가 있었고 귓볼이 크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가 앞뒤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3살이었다 보니까 얼굴이나 윤곽이 좀 많이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추정해서 얼굴 몽타주를 그려봤을 때 옆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 당연히 30대가 넘은 성인이 되어 계시겠죠. 도대체 누가 3살이었던 김영철 군을 납치한 걸까? 범인도 범인이지만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사히 김영철 군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제가 이제 좀 살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온 사건이에요. 늦더라도 어머니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아들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린 김영철 군에게 옷을 사입히던 여자. 아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에 실종됐던 김영철 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모두가 잠들었을 법한 이른 새벽 5시경에 인근 식당에서 밤새 일하고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빠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당시 5살 은지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간판가게 일용직 노동자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도착해서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 그때는 밤 12시경. 그때까지만 해도 따님 은지양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인근 식당에서 밤새 일하고 새벽 5시쯤 들어왔을 때, 그때 은지양은 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란 부모님은요, 집안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큰딸 5살 은지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요, 불길한 예감이 들자마자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잘 때 몰래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딸을 데리고 나간 거 아닌가. 아버지께서는요, 신대방역 개천을, 그리고 어머니는 보라매공원 구석구석을 새벽부터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정신없이 길거리를 얼마나 헤맸을까.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경찰에 먼저 실종신고부터 해야겠다. 라는 이 생각에 새벽 5시 반쯤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라졌다라는 이 부부의 신고에 경찰 측에서는요, 아니 뭐 집에서 자고 있던 애가 어디 가겠습니까? 뭐 친구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집안 어디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어린애가 어디 가? 잘 찾아봤어요? 아무리 못해도 오전 9시까지 찾아보시고 그때도 안 보이면 다시 찾아오세요. 경찰한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핀잔만 들었고요. 경찰은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도 실종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자고 있었다는 아이가 어디 가겠어요. 좀 더 찾아보시고 9시까지도 없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에 부모님은요, 열불이 터지잖아요. 내 딸이 사라져가지고 우리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경찰은 도와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보라매공원 관리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공원 내에 우리 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은지를 찾는 안내 방송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아무리 짜증나게 대우를 해도 정말 믿을 곳은 경찰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경찰이 짜증나게 대처하고 해도 믿을 때가 솔직히 경찰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도 경찰들의 말대로 오전 9시까지 큰딸 은지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파출소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오전 9시가 넘었어요. 이때까지 딸을 계속 찾아봤는데 보이질 않아. 실종된 게 분명해요. 제발 실종신고 좀 해주세요. 하지만 이때도 경찰은요, 네, 접수해줄게요. 끝입니다. 접수해줄게요. 경찰들은요, 5살인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도 순찰을 한번 다시 돈다던가 혹은 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는다고 방송을 해준다거나 전혀 은지양을 찾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실종신고 접수해줄게요. 끝. 나 몰라라. 경찰이 은지양이 부모님을 찾아온 건 실종신고 접수한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 따님 실종된 후에 전단지 만든 거 있죠? 그거 몇 장 줘봐요. 실종 전단지 몇 장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며칠 후에. 이게 끝이에요. 이에 은지양의 어머니는요, 분노했습니다. 아니, 실종됐다고 우리가 찾아왔던 그날 그 시각 실종 신고만 좀 제대로 받아줬어도, 바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한 번이라도 순찰을 돌아줬더라면, 방송이라도 좀, 차 방송이라도 해줬더라면 우리 은지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만약에 경찰서장의 딸이 없어졌어도 이따위로 행동했을 겁니까? 경찰서장의 딸이 없어졌다고 했으면 분명히 경찰서와 관내 파출소 경찰 다 동원돼가지고 찾았을 거면서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그냥 가정 그냥 뭐 평범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경찰의 늦장 대처가 우리 딸을 죽음으로 내몬 거라고 호소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냐고. 니네들 상사 아들, 딸이 실종됐어도 이따위로 했을 거야? 어머니는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지양의 가족들은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주택가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은지양의 아버지인 김씨는요, 간판업자를 따라다니시면서 하루 일당을 버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부모님은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기 일쑤셨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던 이 은지양은 밤과 낮을 반대로 알고 지냈었다고 해요. 전기세를 아끼려고 낮에는 이제 집에 불을 전혀 켜지 않았다가 부모님이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그때 형광등을 켰었다고.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 올 때는 저녁이었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나처럼 놀고, 아빠 엄마 출근하고 나면은 그때 아침에는 자는 거죠. 밤이 낮인 줄 알았던 은지양은 모두가 잠든 밤에 나갔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은지양이 없어진 후 부모님께서는 항상 긴장 상태셨어요. 오매불망 내 딸의 흔적이 보이진 않을까, 내 딸이 돌아오진 않을까. 그래서 깊게 주무셔본 적이 없으시대요. 항상 잦은 인기척에도 놀라시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 큰딸이 돌아왔나? 라는 이 생각에 뛰쳐나가시고,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은지양이 실종된 후에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신 건데 그 장녀 은지양이 없어졌으니까. 당시에 은지양에게는 태어난 지 4개월 정도 된 동생 다미양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로 나가셔가지고 동생 다미양을 업은 채로 은지양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배포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화물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하셔가지고 이 화물차에 간단한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싣고 다니시면서 차에서 새우잠을 자고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면서 전국을 돌고 딸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각종 아동 보호시설까지 전국을 다 뒤지셨었대요. 하지만 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부모님이 딸을 찾는데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단지 만들고 플랜카드 만들고 이게 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나마 모아둔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생활비마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끝내 화물차 할부금까지 낼 수 없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할부 이제 금융사에서는 차를 압류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마음이 아픈 게, 이런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지양의 아버지마저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은 심장 판막증. 아버지께서는 심장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뇌경색, 부정맥, 갑상선 등 합병증까지 생겨나셨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바로 이 몸에 증상이 와버린 거예요. 은지양의 어머니께서는요, 남편을 살려야 했지만 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 할부값도 못 내가지고 압류당했고 생활비도 모자른 상황인데 이 병원비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가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수술비는 뭐 한두 푼이에요? 다 돈이잖아, 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도와달라고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부모님은 병원에까지 어린 둘째 딸 다미양을 업고 다니시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병원에.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 큰딸도 실종 상태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한 병원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픈 당사자인 아버지나 그런 아버지의 큰딸은 실종해 혼자서 모든 짐을 등에 업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다녔던 어머니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한 병원의 고마운 도움으로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받고 나면 그냥 멀쩡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당연히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일용직으로 나갈 수도 없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아이와 남편을 케어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큰딸도 찾아다니시면서. 여기까지만 딱 들으셔도 인생이 정말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드시겠다 싶은데 시련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아니,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니, 집주인이 월세가 지금 몇 달째 밀렸어, 방 빼! 라고 하면서 사글세로 살던 집에 이제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까지 바닥이 나버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한 거예요. 나가. 그렇게 은지양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글세 방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가족들은 며칠간 청량리역 근처의 전국 미아 실종자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사무실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실종자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이신 나주봉 회장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사연을 알고 시장 골목에 있는 여인숙을 얻어주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어린 아이까지 키우면서 생활하는 거는 불편할 거다. 우선은 여기서 지내라. 은지양의 부모님께서는요, 큰딸이 실종되고 남편이 아프게 되고 생활도 힘들어지면서 수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셨었대요. 삶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한강을 찾아가셨던 적도 여러 번이셨다고 합니다. 그냥 죽고 싶다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우리 큰딸이 은지가 그걸 모르고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집에 큰딸이 나중에 왔는데 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우리 큰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막막해할까 라는 이 생각. 그리고 가엾은 둘째 다미. 이 둘째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 때문에 다시 마음을 이제 잡곤 하셨다고 해요. 은지양의 어머니께서는 제발 우리 은지를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지만 돌려보내주신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게요. 우리 은지는 아랫배 부분과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아이의 얼굴과 비슷한 아이가 있다면 배를 한 번만 살짝 들춰봐 주세요. 라고 간절히 시민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사건의 그날 아버지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이 끝나고 퇴근 후에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만 해도 은지양이 있었대요, 집에. 근데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어느 순간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린 은지양을 데리고 나갔던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대범한 거거든요? 범인 입장에서 성인인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갔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외부인의 인기척에 아버지가 깨가지고 들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건데 이게 되게 큰 거잖아요, 범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단칸방이었어요. 지하 단칸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지양이 스스로 밖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나갔을까? 그 저녁 새벽에 갑자기 5살 은지양이 왜 나갔을까? 밖에서 누가 부른 걸까요? 그렇다면 나가서 어디로 사라졌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낮에 은지양이 잠을 많이 잤다고 하긴 하는데 5살이잖아요. 혹시 아빠 엄마가 없었던 낮에 은지양이 잠깐 밖에 놀러 나갔다가 친구라든지 누군가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지야, 오늘 새벽 4시에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여기로 와가지고 아줌마 혹은 아저씨랑 같이 놀래?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기서 아줌마가 기다릴 테니까 그 시간 되면 나와야 돼? 라고 낮에 약속을 해놨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약속한 시간만을 기다리던 은지양이 그 시간이 되니까 쓱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몰래 나갔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 하기에는 5살 아이가 시계를 볼 수 있나? 또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은 아니 가족들만 있는 그 시간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인기척 없이 아이만이 증발하듯이 사라졌다면 가족들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도 부모님께서는 과자에 전단지를 실으시거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본인들의 생계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막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경찰들의 대처예요. 경찰들이 접수를 늦게 받아주고 한 것도 있지만 실종 접수가 딱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종 전날 은지양이 만났던 사람들은 없었는지, 혹시 좀 수상한 사람들이 은지양 근처에 있진 않았는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혹시 이 가족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보인 적은 없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뭔가 작은 단서라도 잡힐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지양이 실종됐을 때가 18년 전인 2002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CCTV 많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실종이 더 길어지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지양은 2002년도 5살의 나이에 실종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살이 넘는 성인이 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릴 적의 얼굴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서만 아시는 이 은지양의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바로 아랫배 부분과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을 알고 있으시거나 본인에게 이와 비슷한 흉터가 있다면 전국의 미아 실종자 찾기 시민 모임인 02-963-1256 혹은 실종자 찾기 182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늦은 저녁 가족들이 한방에서 잠들어 있었던 그 시각, 은지양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2년 실종된 부모님께서 현재까지도 되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김은지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막을 3일 앞둔 5월 28일 인구 8천여 명의 조용한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강송이라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2002년 5월 28일 진천군 강해원면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강 씨는요, 이날 저녁 6시쯤에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막내딸이었던 9살 송이 양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송이 어디 갔지?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저녁 6시 정도였으니까 우리 막내딸이 친구들이랑 노느라 좀 늦게 들어오나 보네. 곧 들어오겠지. 하지만 6시가 넘고 저녁 9시가 넘어도 막내딸이 안 들어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모님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이 송이양은요, 친구들과 놀더라도 항상 집에 책가방을 놓고 놀러를 나갔었는데, 아니 이날은 딱 보니까 집에 송이의 책가방이 없어. 집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던 건가? 이에 부모님은요, 바로 송이와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송이랑 안 놀았니? 송이랑 같이 없어 지금? 네, 오늘 학교 끝난 후에 송이 못 봤는데요. 등하굣길도 부모님이 샅샅이 찾아보셨지만 송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송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강송이 양은요, 이날 오후 1시쯤에, 낮 1시쯤에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 앞에서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내일 보자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향했다는 목격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3시쯤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던데? 학교로부터 송이양 집까지의 거리는요, 약 2.5km, 도보로는 무려 50여 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걸어서 가기는 진짜 꽤나 좀 먼 거리죠.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산 송이양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송이양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이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어요. 이에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송이양이 아이스크림을 샀던 슈퍼마켓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공단 입구에 송이양이 사 먹은 아이스크림 포장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송이양이 공업단지를 지나다가 실종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경찰들은요, 바로 주변 공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송이양의 집 근처에는요, 구암 저수지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송이양이 이곳에 빠진 건 아닐까?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다 뒤졌어요. 다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수지에서는 그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송이양은요, 평소에 이제 걷기 힘들면 택시를 타고 집에 오기도 했던 아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50여 분을 걸어야 돼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좀 힘들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택시를 잡아서 오던 아이였다. 길을 잃을 이유도 가출할 이유 더더욱 없었습니다. 경찰은요, 납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족들의 주변 인물들을 이제 탐문 수사를 했고요. 송이의 부모님은 아이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모두 뿌렸어요. 하지만 아이를 봤다는 그 어떠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없이 흐른 시간이 자그마치 5년이 지난 2007년, 이 송이양의 실종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송이양이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암 저수지 일대에서 다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수지를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경찰만 140여 명에 공무원 30여 명, 그리고 그 외에 총 다해서 340여 명의 인력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인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구암 저수지 바닥을 수색하고 인근 야산까지 다 뒤져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년 뒤인 2008년 경찰은요, 송이양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력팀 2명, 여성 청소년계 1명, 교통사고 조사계 1명으로 된 전담팀도 꾸려졌어요. 경찰관과 그리고 전 의경 150여 명이 새로운 목격자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사에 열을 올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지만 이때 역시도 송이양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수사를 담당했었던 한 형사분께서는요, 송이양을 찾기 위해서 경찰과 그리고 공무원 등 수백여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송이양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단 지역 근로자와 공단 출입 차량 등을 전수조사하고 공단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확보해서 샅샅이 뒤져보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송이양의 그런 단서 같은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알아보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안 나온다. 송이양이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 슈퍼마켓. 이 슈퍼마켓을 지나 공단으로 향하는 길은요, 인적이 정말 많이 드물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포장이 발견된 공단 입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탁 트여있긴 했지만 가끔 화물차 같은 것만 지나갈 뿐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공단을 지나서 10여 분 정도 걸으면은 바로 이 구암 저수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인들이 송이양이 집을 가기 위해서 매일 지났던 곳이라고 해요. 아래는 구암 저수지고요. 위에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모두 인적이 드문 곳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요, 송이양이 실종된 장소를 공단과 그리고 저수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정이에요. 단서는 없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거든. 본 사람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더라. 이게 끝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송이양이 원래 50여 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좀 힘들다 싶으면 택시를 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택시도 용의선상에 올랐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도 용의선상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건의 그날 택시를 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북의 진천경찰서의 형사부는요, 송이를 찾기 위한 수사는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담당자 한 명을 지정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단서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 송이양의 실종 사건을 실종 납치에 그치지 않고요. 뺑소니 교통사고라든지 실족사고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송이양은요, 실종 당시의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사는 곳, 부모님의 이름, 집 전화번호, 학교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길을 잃었고 경찰에 인계가 됐다면 부모님을 찾지 못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유괴를 했거나 납치를 한 게 아닐까. 송이양이 유괴나 납치가 된 거라면 이 범인에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납치한 이유, 뚜렷한 목적. 먼저 송이양의 부모님한테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다, 몇 천만 원, 몇 억 입금해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이 아이를 볼모로 삼아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송이양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데려갔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역시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송이양이 9살이었어요. 자기 부모님 하며 다니는 학교 하며 뭐 이런 게 다 인지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큰 나이였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데려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범인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 송이양은요, 대체적으로 통통하고 건강한 체격에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고요.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 편이었다고 해요. 실종 당시에 머리를 이제 하나로 이제 질끈 묶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파란색 콩콩이 캐릭터가 그려진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팔에는 동그랗게 이제 털이 많이 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실종 당시에 주황색 반팔티에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쪽 팔에 있다는 신체적인 특징이 이 송이양을 찾을 수 있는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 팔에 유난히 좀 털이 많이 난 동그란 부분이 있다. 만약 현재까지도 이 송이양이 살아 계신다면 20살이 넘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계실 거예요. 늦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 꼭 살아계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사진과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실종자 가족 찾기 182번이나 충북 진천경찰서 043-531-5248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이 애타게 찾고 계세요. 꼭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송이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